지금부터 한국국제교육재단 2014 글로벌 펠로십 인턴십 프로그램 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한국국제교육재단 공공의료사업부에서 이 싱크탱크 펠로십 인턴십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는 이프로라입니다. 지금부터 김태환 부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공공의료사업부의 김태환이라고 합니다. 2011년에 처음 출범한 그 소위 KF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에 참석을 해주셔서 대단히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이게 사실 제가 감사드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우리한테 감사를 해야 되는, 이건 정말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의 입장이라면 정말 대단한 기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한국에서 대학 나오고 또 그 외국에서 공부를 하고 또 바로 그 한국에서 학위를 하고 한국에서 대학 강단에서 가르치다가 코리아 파운데이션에 간지 뭐 얼마 안 됐는데 이제 그런 그 여러분의 선배의 입장에서 볼 때는 국제교류재단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런 여러분의 선학의 입장에서 볼 때도 이거는 정말 대박입니다. 시쳇말로 대단한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좋은 기회를,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좋은 기회를 100%, 120% 활용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그 우리 1기 인턴으로 6개월 계셨나? 6개월의 인턴십 생활을 1기로서 미국의 우드로 윌슨 센터에서 성공적으로 훌륭하게 수행을 하시고 돌아오신 우리 김유리 선생님께서도 오늘 자리를 좀 같이 해주셨어요. 이따 그 김유리 선생님한테 first hand experience를 여러분들이 들으실 기회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들 코리아 파운데이션 한국국제교류재단에서 얼마나 알고 계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으세요? 혹시? 이 프로그램 이전에 들어보신 적이 있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알게 됐죠. 다른 분들은, 그죠? 예. 근데 사실 국제교류재단이라는 건 안 보이죠? 눈에 안 보이죠? 인턴십 프로그램만 보이죠? 자, 국제교류재단이 뭐 하는 데인지 아세요? 아까 국제교류재단에서 들어보신 적이 있다고 했는데 한번 좀 그 뒤에 우리 애플 컴퓨터, 제가 애플 매니아입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다 그러셨죠? 국제교류재단이 뭐 하는 데로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하기 전에 보여주셨던 동영상처럼 그 국가 간의 문화 교류를 비롯하여 각종 한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국가 간에 서로 좀 외교적인 활동에 1차 앞선 그런 쪽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외교부 산하에 코이카도 있고 이 KF도 있고 다양하게 활동들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맞추셨습니다. 상금 없나? 상품? 먼저 프로그램을 제가 설명해드리기 앞서서 국제교류재단 뭐냐면 소위 국제교류 코리아 파운데이션 라송 다트하고 이 프로그램이 그러한 존재 이성 자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 국제교류재단에서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코리아 파운데이션은 하는 메이저 비즈니스 사업 라인을 저보고 얘기를 하라 그러면 세 가지 라인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어요. 첫 번째는 한국학진흥입니다. 해외에서의 한국학진흥. 여기서 한국학이라고 하면 Korean language, 한국어뿐만이 아니고 한국의 소위 여러분들 잘 아는 문사철, 문화, 역사, 철학, 인문, 과학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특히 사회과학, 한국의 정치, 경제, 뭐 예를 들어서 economic development, political democratization 같은 걸 포함하는 그런 광의의 한국학을 해외에 보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는 그러한 사업 라인 아래서 하에 해외에 한국에 관련된 강좌, 해외 대학을 개설하는 일부터 시작을 해서 교수 요원을 파견하고 나아가서는 해외 유수 대학의 인다우드 체어라고 아시죠, 여러분? 석자 교수라는 거, 기금 교수, 코리아 체어를
설치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순간까지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지만 해외 유수 대학, 뭐 하버드라든지 여러분 잘 아시는 힙스, 하버드 힙스가 뭐야? 하버드, 예일, 스탠포드, 프린스턴. 힙스, 그걸 힙스라고 그러죠? 나도 처음 알았어. 힙스. 콜롬비아도 거기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한 그 유수,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유수 대학의 그런 인다우드 코리아 체어의 수가 100개가 넘었어요, 지금. 100개가. 그렇다고 해서 그 돈을 체어 하나 설치하는데 여러분 얼마 드시는지 아세요? 특히 북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체어 하나 설치하는데 최소한 요새는 금융위기로 금리가 떨어져가지고 최소한 4,500만 불이 있어야만 체어 하나를 설치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 4,500만 불. 그걸 우리가 다 내느냐? 아니죠. 매칭 펀드를 해서 이래서 우리가 50%, 대학 측에서 50%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서 현재 100개가 넘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학 우리 사업 라인의 핵심입니다. 두 번째 사업 라인이 문화예술입니다. 예, 문자 그대로 한국의 문화, 예술, performing arts, exhibition 이런 것들을 외국에 소개할 뿐만 아니라 쌍방향으로 외국의 문화, 예술을 한국에 소개하는 역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그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헤드쿼터는 서초동에 있지만 여러분 그 청계천에 있는 수화동이라고 그러죠. 거기에 우리 그 문화센터가 KF 문화센터가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거기 갤러리에는 거의 1년 365일 there's something going on there. 무슨 뭐 예를 들어서 중동의 무슨 뭐 아트라든지 뭐 디자인, 아프리카 디자인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그 유수 박물관들 있죠. 예를 들어서 뭐 뉴욕의 메트로폴리탄 뉴욕 메트로폴리탄이라든지 뮤즘이라든지 또는 그 영국의 대형 박물관 또 이런 그런 세계 유수 박물관의 한국실 코리아 갤러리 여러분들도 아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그 코리아 갤러리를 설치하는 걸 저희가 지원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게 이제 문화예술 교류 사업 라인에서 하는 그 메이저 사업 중에 하나고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라인이 소위 공공외교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 세 번째 라인을 제가 이제 그 공공외교 라인의 부서장으로서 책임을 맡고 있고 공공외교라고 하면 뭡니까? 공공외교 뭔지 아세요? 전통 외교, 컨벤셔널 디플로머시의 대비가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공공외교 사업 라인에서 하는 일은 그 세 가지 키워드, 즉 intellectual networking, knowledge, open communication 이 세 가지로 설명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국제교류재단이 지난 20여 년 동안 세 가지 사업 라인을 해왔지만 우리의 핵심 사업 라인이 뭐냐라고 얘기를 하면요. 우리한테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은 핵심 사업 라인이 없어요. 그럼 그때그때 변합니다. 그때그때 뭡니까? 주변 환경, 국제 환경이 변하는 것에 따라 변하게 됩니다. 왜?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코리아 파운데이션이 진짜 중요한 거는 문화 예술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국어 자체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난리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한테 진짜 중요한 거는 whatever it is. 한국을 제대로 알리는. 그러니까 한국을 제대로 알리기 위한 수단이라면 그것이 한국어가 됐건 한국학이 됐건 문화예술이 됐건 북춤이 됐건 장구춤이 됐건 비보이가 됐건 상관없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항상 국제교류재단은 한국학의 메이저 라인이다. 문화예술이 우리의 핵심 사업이다. 이게 아니라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한국을 알리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 뭐냐?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자,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이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새로운 사업입니다. 바로 여러분들한테 조금이라도 다른 한국에 있는 대학이 후져서가 아니고 이제는 그런 시대는 지났거든요. 바로 그러한 측면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더 짧은 기간이지만 이제는 국가를 불문하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 프로페셔널 커리어는요. 여러분들이 뭐를 하던 간에 다는 아니겠지만 그중에 상당 부분은 이제 이미 글로벌한 인터액션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렇기 때문에
아예 결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고. 여러분들 아직 여리여리하고 아직 제가 볼 땐 그렇거든요. 여러분들 굉장히 그 멜리어블해요. 솔직히 막 푸릇푸릇하고. 그럴 때 야, 이런 사람들을 빨리 내보내서 정말 세계 유수 기관 내려가서 짧은 기간이나마 그들하고 같이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자. 바로 그거예요. 맞아, 김유리 씨?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저희는 특히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공공외교 사업 라인에서 하는 거는 저는 한마디로 정의를 하라 그러면 사람 장사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같은 사람입니다. 그게 우리 공공외교 사업 라인의, 크게는 공공외교 사업 라인의 기본적인 저는 취지라고 생각을 하고, 특히나 그러한 맥락 하에서 우리의 포커스를 여러분과 같은 소위 자라나는 세대, 자존심상에 자라나는 세대들에게 좀 더 프로페셔널한 그런 기회를 제공해 주고 싶어요. 이제 또 펠로우십, 이제 펠로우라고 하면 인턴보다는 거의 차이가 없어요. 근데 시프리 같은 경우에는 인턴뿐만이 아니라 지금 펠로우도 같이 공모를 하고 있어요. 펠로우는 뭡니까? 펠로우는 여러분보다 조금 더 소위 미드 커리어 엑스퍼트들이죠. 그러니까 좀 뭐라 그럴까? 그 박사 학위를 이미 취득하고 전문 분야에서 커리어를 쌓고 있는, 막 시작한 주로 그런 분들을 타겟으로 하는 거예요. 펠로우하고 인턴은 통상 이제 그렇게 저희가 구분을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이러한 식의 프로그램들을 계속 더 늘려나갈 그런 계획에 있는 거고요. 아마 이미 여러분들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이미 우리 그 공고를 통해서 디테일을 알고 오셨으리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무리 없겠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 이 구체적인 사업 그 내용, 구체적인 디테일까지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게야말로 주마간산격으로 간단하게 브리핑만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김유리 선생님의 경험담을 좀 듣고, 주로 Q&A 세션에서 여러분들께서 궁금하시는 점들 위주로 쪽집게처럼 답변을 해드릴게요. 그게 낫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첫 번째, 우드로 윌슨 센터나 또는 스톡홀름 시프리와 같은 유수 연구기관에서 여러분들이 인턴십을 할 수 있다는 거. 우드로 윌슨 센터는 정식 명칭에는 인턴십이 안 들어갑니다. 거기는 우드로 윌슨 주니어 스칼라라는 명칭을 사용합니다. Even better than intern. 걔네들이 그런 명칭을 부여를 한 거예요. 주니어 스칼라라는 명칭을. 그래서 머무는 기간은 3개월 또는 6개월입니다. 시프리 같은 경우에는 인턴으로, 거기는 인턴십 표현을 씁니다. KF 인턴십, 인턴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대학원생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대학원을 졸업한 분들은 인턴으로 가시게 되고, 체류하는 기간은 4개월 또는 9개월입니다. 거기는 그 스메스터제로 되어 있어가지고 4개월 그러면 결국 한 학기, 그다음에 9개월 그러면 1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4개월을 계시건 9개월을 계시건 3개월을 계시건 윌슨 센터에서 6개월을 계시건 계시는 기간 동안에 2,000불씩은 한 달에 꼬박꼬박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거는 국제교류재단에서 직접 여러분들의 통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거는 우드로 윌슨 센터나 시프리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제 계좌를 알려드리면 그중에서 10%만 저한테 시프리 같은 경우에는 인턴 외에도 소위 펠로우라고 해가지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박사 학위를 이미 취득을 했거나 또는 박사 학위를 취득한 것에 준하는 경력을 갖고 있는 소위 우리가 얘기하는 mid career expert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클리어하죠? 네. 자격 조건은 우드로 윌슨 센터. 응모 자격. 첫째, 대한민국 국적자. 아까 여러분들 잠깐 동영상에 체리아 씨라고 봤죠? 우드로 윌슨 센터 1기 인턴. 한국 사람 같이 생겼어요? 아니에요? 한국분 아니에요. 그러나 naturalized Korean입니다.
한국분으로 귀화를 했기 때문에 legal citizenship은 한국분입니다. 그래서 자격이 부여된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국적자, 여러분들 혹시 외국 사람들 중에 여기 관심 있는 사람은 한국으로 귀화를 하라 그러세요. 그럼 갈 수 있습니다. 영어 점수 블라블라블라 토익 뭐 토플 뭐 이렇게 나오는데 탭스 뭐 이렇게 나오는데 저는 이게 뭐 점수가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 토플은 제가 알아요. 토플은 토플이 IBT 기준으로 100점이에요. 너무 낮은 거 아니야? 한 110점은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아닌가? 왜? C프리를 가시건 우드로 윌슨 센터를 가시건 당연히 영어로 커뮤니케이션을 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쓰는 페이퍼, 연구활동 모든 게 영어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도 솔직히 뭐 영어로 모든 걸 이렇게 해야 되는 거에 대해서 속이 편치는 않습니다만 이건 어쩔 수 없어요.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인턴 펠로 아까 다 말씀드린 것 같고요. 지원 내용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전형 일정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드라인을 9월 28일로 했습니다. 이 공고가 처음 나간 건 우리가 8월 초에 나갔죠. 그래서 저는 사실 8월 말에 마감을 시키려고 그랬어요. 네. 마감을 시키려고 그랬는데 우리 이프로라 선생님께서 여러분들한테 더 많은 좀 더 기회를 드리고자 한 달을 더 늘려서 인심을 팍 썼습니다. 9월 28일까지 보고 각각 여러분들이 지원을 할 때 자기 프로덕트 넘버 1, 2를 적게 돼 있어요. 우드로 윌슨 센터 넘버 1, C프리 넘버 2 이렇게 쓰게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뭡니까? 각각 우리가 우드로 윌슨 센터하고 C프리에 보냅니다. 국제교류자는 뭡니까? 전혀 선발 과정에는 윈도우 역할만 하고 셀렉션에는 전혀 관여 안 합니다. 1기 때는 저희가 관여를 했어요. 네, 그러나 나중에 그 정책을 바꿔가지고 국제교류재단에서는 일체 관여를 안 하고 여러분들의 호스트 기관에서 직접 선발합니다. 절차는 1단계는 서류 전형, 그 다음에 2단계는 면접. 영상을 통해서 주로 저희가 스카이프 같은 걸 스카이프 사용을 했죠. 네, 직접 그 서류 전형에서 윌슨 센터나 C프리에서 선발된 분들에 한해서 2차 그 영상 면접을 해서 최종적으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시기가 11월 달에 최종 결과 발표가 11월 달에 나게 됩니다. 11월 한 언제쯤 돼? 중순 정도 될까요? 초중순, 11월 초중순. 아직 그 최종 결과는 아무래도 우리가 직접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정확하게 데이트를 픽스할 수는 없고 11월 초중순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그 다음에 파견은 이제 2013년 1월, 9월 이런 식으로 파견이 나가게 됩니다. 제출 서류. 자, 공통은 1, 2, 3, 4, 5. 아시겠죠? 다 봤죠? 자, 제출 서류 또 이제 추가 서류에 아까 5개는 기본이 공통이에요. 인턴이고 펠로우고 나발이고 아니 인턴이고 펠로우고 다 이거는 공통이고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인턴 같은 경우에는 6, 7이 더 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펠로우 같은 경우에는 6, 7이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된다니. 제출 방법 1번부터 6번까지는 PDF 파일로 이메일을 통해서 보냅니다. 누구한테? 우리 이프로라 선생님한테 보냅니다. 그 다음에 7번 같은 경우에는 추천서죠. 네. 그 여러분들 그 추천서를 써주시는 분한테 직접 그 밀봉해서 자필 사인을 받아서 밀봉을 해서 재단으로 보내게 됩니다. 접수처는 또 이메일이나 우편 접수를 막론하고 모두 9월 28일 18시까지 도착분에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 사실 지금 이 파워포인트 열심히 적고 계신데 적으실 필요 없어요. 저기에 다 있습니다. 그 논아드린 책자에. 예. 되게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이 저렇게 그 강의할 때 이렇게 그 필기하는 흉내를 많이 냅니다. 예. That's it? 굉장히 심플하네. 이상이고요. 자, 그럼 우리 그 김유리 선생님 지금 서울대학교 국제학대학원에 박사 과정을 이제 막 마치시고
이제 그 논문, 박사 논문을 이제 쓰시게 되는데 그 박사 논문의 주제 자체가 우드로 윌슨 센터 가서 연구한 그 주제를 디벨롭해서 지금 박사 논문 쓰시게 되는 거예요. 깜찍하죠? 자, 우리 김유린 선생님 앞으로 모셔서 얘기 좀 듣겠습니다. 박수 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코리아 파운데이션 글로벌 인턴십 1기로 정말 1기여서 상대적으로 적은 경쟁률과 그리고 이제 첫 해기 때문에 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시는 배경을 얻고 여러분께서 여권 만드셔서 이렇게 간접적으로 후원해 주신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워싱턴 DC에서 즐겁게 6개월간 일기를 마치고 돌아온 김유리입니다. 한국에서는 방금 소개받은 것처럼 국제대학원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박사과정 수료한 상태로 수료하고 이제 이 기회가 돼서 6개월간 갔다 왔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뭐 학문적으로나 뭐 네트워킹이나 여러 가지로 도움을 많이 받은 체험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원하시는데 참고가 되셨으면 하는 마음에 간단하게 슬라이드 준비해 왔고요. 제가 윌슨 센터에서 느낀 점과 그리고 워싱턴 DC에서의 어떤 주니어 스컬러로서의 자격을 가지고 사는 거에 대한 체험을 간단하게 나누고자 합니다. 예, 두 파트로 준비를 했는데요. 하나는 윌슨 센터에 대한 얘기고 하나는 워싱턴 DC에 대한 얘기인데 주제는 뭐 윌슨 센터의 경우는 결국 이렇게 리서치 인스티튜트로서의 조건과 시스템을 갖추고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시스테믹하게 지원을 잘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시작을 하면요. 일단 아마 이미 윌슨 센터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계시고, 미국에 있는 띵크탱크 같은 데 가보신 분들도 계시고 하시겠지만, 윌슨 센터가 가지고 있는 특징은 일단 DC에 있는 수많은 띵크탱크 중에서 정치적으로 굉장히 중립적인 리서치 인스티튜트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뭔가 현실 정치나 정책 제안보다는 좀 더 학문적인 어떤 역사를 공부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좀 더 깊이 있게 어떤 뭐 이론이라든지 이런 거를 공부하시는, 그러니까 분위기가 이렇게 노 교수님들이 안식년 오셔서 책 한 권 쓰기 딱 좋은 그런 분위기로 되어 있는 리서치 인스티튜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발랄하게 빠른 속도로 돌아가는 뭐 남의 나라 뭐 선거를 캐치업한다던가 이런 분위기하고는 사뭇 조금 다른, 공부를 좀 많이 하는 굉장히 조용한 분위기의 연구소고요. 그렇기 때문에 첫날 가시면 이제 학자가 첫날 와서 바로 적응을 하고 공부를 시작할 수 있게끔 안내해주는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사진이 이제 그 연구소 앞에서 제가 가면서 찍은 사진인데, 처음 가면 이제 뭐 투어라고 쓴 거는 전체적으로 이제 안내를 다 해주는 그런 과정들이 다 있고, 뭐 컴퓨터 액세스라든지 그런 게 삽시간에 끝납니다. 그런 이렇게 과정들이 프로세스가 다 있고, 그다음에 밑에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캐럴을 주세요. 이제 책상인데 이제 여러 가지로 시설이 되어 있는 컴퓨터도 같이 있는 저런 캐럴을 주시는데, 조금 전에 부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DC에 있는 연구소들에 오고자 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책상을 배정받지 못하는 학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인턴으로 오는 그 대학원생 또는 학부생들의 경우는 거의 100% 별개의 책상을 가지지를 못하고 쉐어를 하거나 복도에 놓여 있는 조그만 책상을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하시는데, 코리아 파운데이션의 네트워킹 능력으로 인하여 여러분께 독립적인 캐럴이 주어질 거고요. 저도 7층에 있는 도서관 내에 있는 캐럴, 이렇게 뭐 방이 독립적일 수는 없어요. 모든 교수님이 다 방을 쉐어를 하시는데 독립된 공간의 책상을 받을 수 있는 것부터 상당히 행운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자적으로 제 아이디와 이런 걸 액세스할 수 있는 컴퓨터, 이렇게 뭐 인트라 시스템이 다 되어 있고요. 그리고 윌슨 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모든 디지털 아카이브에 그 컴퓨터를 통해서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working hours라고 써 있는데, 처음에 모집 공고 보셨을 때도 이렇게 굉장히 한국식으로 9 to 6, 주 5일 근무, 이렇게 풀타임 이렇게 써 있는 거 보실 수 있는데, 짐작하시겠지만 실제로 리서치 인스티튜트로서의 윌슨 센터 가시면 출퇴근 시간은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어차피 액세스는 7 days, 24 hours 되는 거고요. 자기가 공부하기 가장 좋은 시간에 가는 게 원칙이고, 그리고 사바티컬 안식년 오신 교수님들이 많기 때문에 주말에만 나오든 주중에 뭐 새벽에 나오든 사실상 아무도 이렇게 공부만 잘 할 수 있다면, 연구만 잘 할 수 있다면 아무도 터치하지는 않아요. 대신 저희는 이제 인턴으로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 참여하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그 스태프들과 만날 수 있는 시간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어느 정도의 레인지를 맞춰서 스케줄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되고,
아카데믹 리서치를 서포트해주기 위해서 윌슨 센터 내에 있는 라이브러리언이라든지 모든 스태프들이 만날 때마다 거의 물어보세요. 뭐 도와줄 거 없느냐. 근데 이제 학문적으로 너는 토픽이 뭐니? 그러면 어떤 책을 찾아줄까? 그런 그 서포트하려는 그런 분위기가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들어가실 때부터 물론 어플라이 하실 때부터 하시겠지만 자기 자신의 토픽과 어떤 관심 분야를 확실하게 정해가지고 들어가시면 거기에 대해서 지원을 받기가 훨씬 편하고 이제 뭐 모든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질문이 다 너는 토픽이 뭐고 너가 여기서 연구 주제가 뭐냐 하고 물어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네트워킹을 시작을 하시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 신경 쓰시면 훨씬 많은 걸 얻으실 수 있을 거예요.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싶은데 아까 영상에서 제임스 펄슨 씨가 이제 대충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는데 제가 참여했던 프로젝트는 이제 HAPP 공공외교 정책 공공외교 퍼블릭 폴리시 정책 사업부 밑에 있는 Cold War International History 프로젝트 산하에 있는 North Korean International Documentation 프로젝트에 저는 참여를 했었던 거고요. 근데 세 가지를 아마 그 중에 선택하게끔 되어 있다는 안내가 나갔을 텐데 North Korean Documentation도 있지만 냉전사 자체 프로젝트에 참여하실 수도 있고 또 핵 확산 관련한 NPIHP 저기도 이렇게 핵 관련된 프로그램이어서 그 안보 쪽으로 핵으로 관심이 있으시면 그렇게 지원하셔도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북한 자료를 집중적으로 보고 싶은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NKIDP를 지원을 했고 원하는 거 이상으로 굉장히 많은 너무 자료가 많아서 6개월 동안 자료의 홍수 속에서 헤엄을 치다 왔죠. 근데 윌슨 센터에선 기본적으로 모든 자료를 그 전체 공개, 그 모든 세계인에게 공개하는 거를 목적으로 해서 아카데믹한 그 자료들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디지털 아카이브에 이렇게 인트라를 통해서 접속이 되지만 최종적으로 완벽한 공개 퍼블리케이션을 목표로 해서 자료를 정리해 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계속 디지털라이즈 되는 중이고 그 과정에 여러분이 참여를 하셔서 예를 들면 냉전이 끝난 후에 루마니아나 헝가리의 구공산권 국가, 북한과 동맹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외교 관계가 있었고 외교 문서에 북한 관련된 내용들이 있으면 그것을 영어로 번역하는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을 이제 하다 보면 루마니아어나 헝가리어 같은 게 영어로 번역되다 보면 오류가 많을 수도 있고 사람 이름이나 지역명 같은 거 잘못 번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거를 제가 이제 저나 이제 여러분들께서 가셔서 참여를 하셔서 픽스해주는 에디팅하는 작업 그런 자잘한 것부터 시작해서 북한 관련된 모든 자료를 이제 보시면서 같이 협력해 나가는 과정이 있어요. 그리고 지금 북한 현대사 포털이라 그래가지고 윌슨 센터에서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한국 현대사를 훑으면서 남북 관계와 여러 가지 이제 영어로 된 그런 교육 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포털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 과정도 같이 보시면서 참여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이제 윌슨 센터에 기여하는 거니까 의미가 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자신의 리서치를 이제 이렇게 발전시키는 거고 그걸 윌슨 센터에서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결코 여러분의 연구를 방해할 만큼의 그 업무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떨 땐 일이 몰리고 어떨 땐 없었지만 뭐 평균적으로 계산해 보면 하루에 뭐 프로젝트에 투자했던 시간은 사실적으로 3시간, 2시간, 3시간 이렇게 확 집중해서 하시면 나머지 시간은 모두 제 리서치만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뭐 이미 정해져 있지만 그런 것도 아시고 들어가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기 리서치 관련해서는 여러분이 3개월을 선택하시든 6개월을 선택하시든 3개월 이상의 스컬러로 윌슨 센터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은 처음 들어와서 몇 주 내로 자기의 토픽과 인트레스트를 가지고 내가 여기서 무슨 연구를 할 것인지를 공개 세미나 형태의 어떤 인트로덕션 세션을 하시게 돼요. 그럼 한 사람당 5분씩 주어지고 여러 명이 있기 때문에 항상 많은 사람들이 새로 들어오니까요. 몇 명이 함께 5분짜리 인트로덕션 세션을 가지면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시니어 학자분들이나 오셔서 그러면 이렇게 연구해 보는 게 어떠냐 또는 그런 조언들을 많이 해주세요. 그렇게 인터랙션 하는 게 시작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리서치를 쭉 진행을 하십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나 인스티튜션에서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 라스트 데이에 세션을 써놨는데 끝나실 때 한 번 더 자기만의 세션을 이제 공개적으로 윌슨 센터 내에서 가지게 되시고 6개월 또는 3개월 동안 공부한 내용이 뭔지를 이제 공개적으로 한번 발표를 하시면서 코멘트도 받고 마지막 마무리를 하시게 돼요. 이제
이게 이제 최소한의 요구 사항인데 처음에 연구를 시작하게 하는 동기도 되고 마지막에 이제 랩업하면서 한바탕 정리를 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돼서 저한테도 한 페이퍼를 완성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조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굉장히 잘 되어 있거든요. 윌슨 센터 자체에 라이브러리가 있는데 거기는 사이즈는 사실 크지는 않습니다. 이제 라이브러리안들이 친절하다는 게 장점인 거고. 근데 라이브러리 오브 컨그레스 의회 도서관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요. 윌슨 센터가 가진 특이한 점인데요. 다른 띵크탱크가 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더라고요. 윌슨 센터에서는 기본적으로 의회 도서관이 이제 세계에서 가장 뭐 크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거기에 있는 책들은 거의 뭐 고고학적 가치가 있어서 그런지 기본적으로 대출이 전혀 안 되거든요. 근데 윌슨 센터에서 윌슨 센터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신청하면 의회 도서관 책이 대출이 돼서 옵니다. 그것도 배달을 해줘요. 자기 책상으로 배달해주고 그럼 저 공부를 하고 어느 일정 기간 이제 책마다 좀 기간이 다른데 이렇게 맞춰서 반납하고 또 빌리고 그게 굉장히 편리하게 되어 있어서 리서치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고요. 물론 직접 의도서관 가셔서 거기도 얼마든지 이제 리서처이기 때문에 자격이 되니까 리서처 카드를 만드셔서 출입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내셔널 아카이브 같은 역사를 만약에 역사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내셔널 아카이브를 가신 분들도 많이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국제 정치에 좀 더 현대 쪽이다 보니까 그쪽으로는 저는 많이 가진 않았었는데 한번 갔다 오신 분들은 거기서 사시는 분들도 많이 봤어요. 자기의 그 토픽에 따라서 선택해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띵크탱크들에 대해서는 이제 DC 얘기하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참여 부분인데요. 이거는 일단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근데 윌슨 센터도 굉장히 종합적인 연구소이기 때문에 각 분야, 각 지역 모든 이슈를 다 포괄하는 프로젝트들이 굉장히 많고 그 사람들이 이제 거의 매일 한 두세 건 이상씩 워크숍이나 무슨 프로그레스 세션이라든지 무슨 보고회 이런 것이 항상 열려요. 그래서 솔직히 처음에 저도 너무 흥분한 나머지 그걸 다 들어가 보겠다고 이렇게 따라다니다가 나중에는 제 공부를 할 시간이 너무 없어서 결국 이제 취사 선택을 하게 됐었는데 한국에서 있으면 아무래도 이슈나 지역이 한정돼 뭐 일본, 중국, 미국 이 정도 하게 마련인데 여기는 무슨 듣도 보도 못한 나라, 뭐 아프리카 뭐 어디에 있을까 싶은 그런 나라들에 대한 이슈, 뭐 환경, 여성, 노동 뭐 이런 굉장히 많은 이슈들을 종합적으로 단시간 내에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윌슨 센터 말고 다른 띵크탱크들도 많이 하지만 윌슨 센터가 정치적으로 많이 인볼브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분위기가 분명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윌슨 센터 내에서만 사실 따라다니셔도 아 이게 제국의 힘인가 싶은 그런 세미나들을 많이 접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소셜 아워스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점심시간에 뭐 이렇게 카페테리아에서 정말 한국에서 만났다면 말도 걸어보지 못할 것 같은 시니어 교수님들하고 옆에 앉아서 식판밥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도 있고 그 외에도 드러내놓고 아예 소셜 아워를 가끔가다 금요일 저녁이라든지 오후라든지 이럴 때 할 때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서서 이렇게 밍글링 하면서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들도 자주 있으니까 많이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사진들은 다 세미나하고 그다음에 이제 위에는 이제 크리스찬 오스터만 소장님하고 찍었던 사진인데 소셜 아워 때 그러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기본적으로 영어를 다 하시는 분들이 가시니까 영어 그런 것들 좀 과감하게 접근을 하시면 많은 부분에서 네트워크나 지식을 얻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리고 DC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아까 뭐 그 동영상에도 이제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뭐 DC가 뭐 도서관의 도시다, 박물관의 도시다 이렇게 말씀도 많이 하는데 연구소 또한 DC에 거의 집중적으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학도 물론 같이 있고 대학 내에도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나 무슨 사이스라든지 여러 대학 내에도 나름대로 연구센터들이 많이 있어서 항상 워크숍이나 세미나가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돌이켜보면 평균적으로 일주일에 한 3건씩 외부에 있는 세미나를 참석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저는 이제 중국이랑 북한 쪽에 관심이 있었으니까 그것만 골라 다녀도 적어도 2건은 됐던 것 같고 거기에 이제 겸해서 뭐 인권이라든지 조금 이렇게 엑스트라 토픽도 찾아다니다 보니까 한 3건씩은 돌아다녔던 것 같은데 돌아다니는 곳들이 이제 띵크탱크들은 정말 숨 쉴 틈 없이 계속해서 그런 행사들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조금 더 학문적으로 뭐 역사를 좀 더 깊이 본다던가 하는 것을 이제 대학에 있는 연구센터들에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정치 중심지다 보니까 의회나 정당에 있는 연구소라든지 그런 언론계에서도 그런 심심치 않게 좀 셀러브리티에 가까운 유명한 분들을 모셔다가 그런 모임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인비테이션이 나한테 직접 오지 않아도 윌슨 센터에 있는 많은 시니어 분들이 뭐 넌 이거 관심 있잖니 이런 식으로 안내도 해주시고 그럼 여기에 비록 인비테이션을 내가 나한테까지 뭐 뉴스레터 같은 걸로 오는 세미나는 당연히 바로 사인업하면 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여기서 이제 느껴지는 장점이 코리안 파운데이션 주니어 스컬러라는 스테이터스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것에 사인업을 해도 내 이름을 쓰고 밑에 어필리에이션이 뭐냐 코리안 파운데이션 주니어 스컬러 at 위드로 윌슨 센터 이러면 미국 사람들이 모두 알고 있는 무려 2개의 기관을 끼고 있는 주니어 스컬러의 자격으로 모든 행사에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학생으로 보지 않더라고요. 저는 뭐 그게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 암암리에 그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조금 더 뭐 명함 교환한다든가 이런 것부터 해서 도움이 많이 되니까 그런 거 많이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소셜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이제 워싱턴이게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협회, 뭐 인권 활동, 뭐 데모 이런 것들을 이제 항상 보실 수 있다는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시면 많이 재밌는 것들을 발견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건 제가 사진을 굉장히 많이 찍었는데 그 중에 몇 개만 그냥 붙였는데요. 맨 위에 이제 브루킹스 커다랗게 써 있으니까 저게 핵 확산 관련해서 이렇게 갈루치 씨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좀 시니어 분들을 모셔서 핵 확산 관련한 세미나를 했을 때 찍었던 사진인데 브루킹스는 아까 부장님께서 언급하셨던 것처럼 나중에 그 서울 워싱턴 포럼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그 큰 행사 때문에 굉장히 많이 갔었어요. 근데 한국에서 볼 때는 브루킹스 인스티튜션 하면 굉장히 대단해 보이는데 이제 DC 가서 이제 많이 보다 보니 할 만은 하겠구만 뭐 이렇게 약간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것들이 얻을 수 있는 기회가 됐었고 그 옆에 그 옆쪽에 있는 사진은 즈비그뉴 브레즈진스키라는 옛날 미중 수교시에 굉장히 활약하셨던 그 외교관 출신 그 교수께서 책 런칭을 사실 책 판매회, 책 사인회였던 그런 행사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자신 있게 KF 주니어 스컬러로 사인업을 하고 가서 사진을 찍었던 그런 행사였습니다. 그리고 이쪽 가운데 있는 사진은 한국 관련한 띵크탱크도 당연히 있거든요. KEI라 그래서 한미경제연구소에서 빅터 차라던가 여러분들 모셔가지고 저 세미나를 했던 시점이 4월 달에 한국 총선이 있으면 바로 다음 날이었습니다.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곧바로 분석하는 KEI는 정책적인 연구소니까 그런 이렇게 빠른 캐치업을 하는 그런 연구소의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그런 행사였고 의외로 한국 세미나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왔어요. 그래서 굉장히 인터레스팅했던 그런 경험이었고요. 그다음에 저쪽 가운데 있는 거는 이제 에즈라 보겔이라고 하버드 교수 하셨던 분이 작년에 등소평 관련 큰 책을 내셨었는데 책 판매 행사는 아니었지만 그분이 이제 저기는 조지 워싱턴 유니버시티에서 했던 세미나였거든요. 그건 좀 더 학문적이고 일본이나 중국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역사적인 강의를 하셨던 그런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래쪽엔 다 아시는 이제 사이스 강의를 갔던 건데 저분이 이스라엘 전 총리였던 에후드 올메르트라는 분인데 저 세미나 좀 인상적이었던 건 DC에 계시다 보면 의외로 중동이 세계의 화약고라는 게 맞긴 맞구나. 우리나라가 중동 연구는 별로 안 하는데 저런 분들 오셨을 때도 보안의 차원이 달라져요. 저런 분들 오시면 혹시 누가 방청석에서 폭탄 던질까 봐 저 옆에 서 있는 분 경호원이거든요. 정말 무섭게 방청객들 쏘아보고 계시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뭐 예를 들면 그 옆에 있던 데몬스트레이션 사진은 저는 미국에 있는 동안에 이제 혼자 스튜디오에서 사니까 텔레비전이 없이 살았었는데 그래서 뉴스의 캐치업이 조금 늦었었어요. 그리고 우드로 윌슨 센터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너무 학문적이어서 거기만 있으면 대체 세계가 현재 어떻게 돌아가는지 약간 감각을 잃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렇게 뉴스의 캐치업하는 게 느려지는데 출근하다가 백악관을 지나가다 보니까 대만 분들이 열심히 시위를 하고 계세요. 그래서 무슨 일인가 했더니 전날 시진핑 부주석이 미국을 방문을 했던 날이라는 걸 이제 저는 저 데몬스트레이션이 왜 있을까를 이렇게 찾아보다가 알게 됐었는데 그런 정치적인 국제 현상들도 바로바로 보실 수가 있어서 DC라는 도시가 그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지 이렇게 뭐 띵크탱크, 뭐 학교, 뭐 연구소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DC가 그래도 미국을 한눈에 보실 수 있는 수도잖아요. 뉴욕만큼 화려하진 않지만, 그러니까 아마 가보신 분들도 있으실 텐데 그래도 이런 프로그램 통해서 장기간 이런 위상을 가지고 영 프로페셔널로 가 계시면
이렇게 만날 수 있는 사람이라든지 네트워킹 할 수 있는 그런 레벨이라 그래야 되나 좀 달라지는 것 같습니다. 저도 몇 번 가봤었는데 이번에 이제 가서 체류하면서 DC가 그 한국에서 이렇게 인턴으로 우리는 가지만 사실 미국 전역에서 누구나 DC에서 한 번쯤 인턴 해보고 싶다는 대학생들과 대학원생들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또 미국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전 세계에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영 프로페셔널들을 위한 문화라든지 뭐 해피아워, 뭐 레스토랑들에서 해피아워를 운영한다던가 어떤 인턴끼리의 네트워크나 모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조금 신경 쓰시면 이렇게 많은 참여를 해보실 수 있고 거기에 연계돼서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들을 또 혹시 그런 데로 관심이 있으시다면 왜냐면 DC 근처도 LA와 뉴저지 다음으로 큰 코리안 커뮤니티가 있는 또 그곳이다 보니까 이민사회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그런 쪽으로도 보실 수 있을 것 같고 또 그 장점은 미국이란 나라가 워낙 크기 때문에 사실 미국의 어떤 시골 뭐 저 남쪽이나 무슨 서부 이런 데 가시면 한국이란 데랑 뭐 북한 이런 이슈를 잘 모르는 별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은데 적어도 DC에 있는 사람들은 국제정세에 그나마 관심이 있고 DC에 있는 코리안 아메리칸들도 조금 더 정치에 관심이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으로서 마을 상대를 할 수 있는 인구가 그만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네트워킹하는 재미도 느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박물관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널려있는 공짜 박물관들을 다 가보지는 못하고 왔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많이 즐기실 수가 있고요. 역사 좋아하시면 미국 역사를 많이 보실 수 있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요. 사진 설명을 드리면 여러분이 만약에 1월 달에 가시면 DC에 정말 호텔 값이 뛰어서 관광 오기 힘든 그 벚꽃 축제철에 공짜로 벚꽃을 다 즐기실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제공이 되고요. 첫 번째 사진이고, 저 위에 있는 사진은 그 미국에서 이제 그 우주왕복선 디스커버리호를 더 이상 예산상의 문제로 더 이상 운영하지 않게 된 이후에 마지막으로 퇴역한 디스커버리호의 은퇴 세리머니를 저렇게 비행기에 실어가지고 DC 상공을 한 3바퀴 날았었거든요. 그런 특이한 광경도 구경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가운데 사진은 저는 이제 엑스트라 액티비티로 저는 합창단을 가입을 했었어요. DC에서 그냥 로컬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많이 하시는 백인 합창단을 했었는데 우연찮게 그 합창단이 그 독립기념일에 의회 앞에서 하는 음악회의 백코러스를 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성조기를 흔들면서 마치 미국인인 것처럼 예, 백코러스 열린 음악회 같은 그런 거였는데 이제 미국 가수들이 앞에서 노래하고 그런 특이한 경험도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사진은 뉴욕에 이제 여행 갔던 사진이고요. DC에서 차를 갖지 않고 6개월간 사는 젊은 영 프로페셔널이 놀러 갈 수 있는 곳은 고속버스로 맨하탄 한가운데까지 데려다주는 뉴욕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뉴욕을 몇 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서울이 보고 싶으시면 뉴욕을 가시면 되니까 빌딩 숲이 그리워지시면 한 번씩 가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DC가 뉴욕보단 싸지만 결코 싼 도시가 아니어서 코리아 파운데이션에서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해주심에도 불구하고 2,000불이 예,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생각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이제 집세를 어떻게 운영하시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저희가 1기가 3명인데 3명이 다 다르게 운영을 했어요. 한 분은 아주 먼 외곽에서 이렇게 뭐 거의 볼티모어 가까이 한 1시간쯤 걸리는 그래서 고속버스로 출퇴근하는 옵션을 선택하셔서 꽤 큰 집에 그래도 좀 저렴한 가격에 사셨고 또 한 분은 그 러슬린이라 그래서 이제 강 건너 버지니아로 약간 나가는 지하철로 접근이 가능한 그쪽에서 근데 그쪽도 여전히 비싸거든요. 그래서 쉐어를 하는 그러니까 룸메이트를 무려 2명이나 쓰는 그런 엄청난 옵션으로 아주 저렴하게 구하셨었는데 룸메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셨고 저는 세 번째 옵션으로 돈 그래 내가 더 쓰봐 그래서 이제 윌슨 센터에 걸어서 출퇴근이 가능한 완전 도심에 거의 모든 지원비를 렌트로 날리는 옵션을 선택해서 나머지 식비 등등은 제 돈으로 쓰는 그런 케이스였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잘 선택하셔가지고 본인에게 잘 맞는 방식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하우징은 그렇게 보시면 되고 DC 의외로 대중교통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뉴욕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지하철도 상대적으로 서울보다는 아주 못하지만 그래도 상대적으로 깨끗하고 안전한 지하철과 시간을 좀 잘 지켜주는 편인 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제 네이버후드의 세이프티는 많이 좋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저 세이프티를 중요하게 생각하실수록 집세가 올라가겠죠. 동네를 좋은 데 선택하셔야 되니까 이제 그것도 적절히 이제 성별 따라서 여자분들은 아무래도 조금 좋은 데 선택하시는 게 안전하실 것 같고요.
그다음에 DC는 단 한 가지 단점이 있는데 음식값이 비싸고 맛이 없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정말 제가 미국에서 6개월 동안 촬영하면서 살이 하나도 안 찔 줄은 미처 몰랐는데 다 사 먹어봤자 별로 맛이 없다 보니 적당히 사서 샐러드 만들어 먹고 이래서 그래서 이렇게 돈도 아끼면서 몸매 유지를 했던 그런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쇼핑은 엑스트라를 알아서 하셔야 되는 거니까 취향 따라 하시면 되겠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 메뉴의 사진은 제가 살았던 듀퐁서클 근처 듀퐁서클 공원의 사진이고 가운데 사진이 지하철역 사진인데 방공호처럼 생겼지만 그래도 깨끗해서 몇 번 다녀보시면 적응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진은 교회 사진인데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제가 교회를 다니시라고 내놓은 게 아니라 DC가 문화적으로나 뭐 여러 가지 장면에서 수도이다 보니까 종교, 뭐 협회, 무슨 단체 모두 DC에 본부를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사회적으로 되게 재밌는 구경거리가 돼요. 모든 종교, 심지어 이단과 사이비를 포함한 모든 종교들이 다 본산을 DC에 두고 있어서 뭐 프리메이슨이라든지 뭐 사이언톨로지라든지 다 본부를 보실 수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챙겨보시면 재밌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Q&A 때 또 많은 질문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걸로 저희가 오늘 예정한 것들은 대충 여러분들한테 전달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다리시는 Q&A 세션으로 바로 넘어가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하신 거 있어요? 설명을 너무 잘해서 네. 저도 일단 박사과정 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좀 연구원 쪽에 있어서 좀 질문이 있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일단은 저희 지금 지원서 작성할 때 이제 연구계획서가 들어가고 이제 연구계획서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쪽과 관련해서 좀 조언을 받고 싶습니다. 그래서 혹시 거기 가셨을 때 연구하셨던 그런 주제나 뭐 방향이나 이런 거 소개해 주실 수 있나요? 연구 계획서와 관련해서 저도 박사과정 수료를 하고 논문 주제를 잡기 위해 분투하면서 이걸 지원을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지원할 때 저도 러프한 아이디어밖에 없었거든요. 대략의 이제 인트레스트가 있고 저는 원래부터 이제 제 토픽은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저는 북한이랑 중국에 관심이 있고 또 개혁개방에 개혁개방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연결시켜서 지원서를 쓸까 저도 고민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할 때는 또 타임라인을 대충 정하라고 하니까 7, 80년대 북한과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 비교를 하겠다. 이렇게 브로드하게 쓰고 이제 가능한 대로 콘크리트하게 만들어서 지원서를 썼던 걸로 알고 있고요. 뭐 석사든 박사든 이제 주장을 지금 가지고 계시니까 이제 최대한 명확하게 하는 선에서 쓰시고 이제 조금 인터넷 검색해보시면 이제 어떤 자료들이 있는지 또 대충 보이니까요. 뭐를 더 보고 싶고 또 학자 리스트도 다 있으니까 이런 사람이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렇게 썼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그래서 도착해서 인트로를 할 때까지 이제 그 주제로 러프하게나마 하고 진행을 했는데 저는 이게 이제 제 박사 논문 주제였던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브로드하고 굉장히 커요. 사실 6개월 내에 마칠 수 있는 연구 내용이 어차피 아니었기 때문에 마지막 세션에 이제 제 마스터 세션 1시간 가량 되는데 그때 발표를 할 때는 그 중에 극히 일부 한 챕터 정도 분량의 한 아티클 정도의 분량만을 가지고 그러니까 뭐 처음에 7, 80년대라고 했지만 마지막에 완전 70년대 초반 정도에 일어난 사건 몇 개만을 가지고 케이스 스터디 하듯이 그렇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렇게 해도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제 주제를 가지고 가서 소개를 하고 많은 조언을 얻어서 자료를 했고 그 중에 일부를 가지고 마지막에 세션을 마무리 짓고 온 거니까 또 그걸로 지금 계속 연구를 하고 있고요.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진 교강은 보면 국내 대학원생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외국에서 대학원에 나온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한지. 물론입니다. 가급적이면 외국에 안 나가본 학생들한테 좀 더 기회를 주자 하는 그런 취지였던 거지. 국내 대학 뭐만 하고 싶어하는 건 아니에요. 저희 취지에 비추어서 이미 나갔다 온 사람보다는 같은 값이면 좀 그런 기회를 아직
갖지 못했던 분들한테 더 주자 뭐 하는 그런 취지였기 때문에 원칙상의 문제는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에서 대학원을 졸업하신 분이나 또는 뭐 재학하시는 분이나 한국 국적만 갖고 계시면 전혀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미국에서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다 나온 사람도 계속 영어 시험을 봐야 하는 건가요? 토익이랑 토플이랑? 그게 이제 굉장히 좀 까다로운 케이스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펠로우 같은 경우에 박사학위를 미국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했는데 그분들한테 우리가 토플을 요구한다. 넌센스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저희가 가급적이면 프래그매틱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벌써 몇 번 얘기해 보면 아는 거거든요. 있잖아, 이렇게 같이 뭐 면접을 한다라든지 그런 문제는 이거는 그냥 항상 모든 기준이나 레귤레이션 이런 거 사람이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한 거지 사람을 얽어매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 정도의 플렉서빌리티는 다 있기 때문에 그런 레코드상으로 볼 때 이거는 뭐 굳이 본인 영어를 점수라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거는 전혀 저희가 그런 문제는 없죠. 다만 이런 말씀드리면 참 뭐하지만은 저도 이제 티칭을 할 때 외국 학생들 특히 이제 코리안 아메리칸 학생들을 티칭 이제 학생들 중에 있는데 외국에서 오셨는데 영어 정말 못하더라고. 농담이고. 농담이고. 자,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의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주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지, 절대로 여러분들을 속박하고 그런 레귤레이션의 노예가 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니까,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충분히 상식의 수준에서, 합리적인 수준에서, 자기의 그런 공인 점수 아니더라도 그런 리코드상으로 나타나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뭐 괜찮아요. 그건 기록에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를 영어권에서 나왔다라든지 하는 것들은 뭐 그거면 되는 거죠. 지원하는 절차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인터뷰를 스카이프를 통해서 한다고 하셨는데 거기서 이제 윌슨 센터에서 뭐를 물어보는지. 이제 윌슨 센터 입장에서는 말 그대로 같이 일하고 같이 공부할 사람을 이제 뽑아야 되다 보니까 결국 그 질문이 정말 리서치 프로포설에 집중이 됩니다. 이게 무슨 뭐 네가 영어를 잘하니 이런 질문은 그냥 기본 요건이니까 더 이상 물어보지도 않고요. 어차피 영어로 인터뷰를 하니까요. 그래서 뭐 어떤 자료를 보고 싶냐. 그래서 저도 제 주제를 설명을 막 했을 때 그때 인터뷰하셨던 분이 윌슨 센터에 자료가 많긴 많겠네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런 면을 좋아하세요. 그래서 리서치 인트레스트가 잘 맞을수록, 그리고 개복 북한이 아니더라도 핵도 있고 그냥 인전사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랑 맞을수록 좋은 거죠. 그래서 그쪽으로 맞춰서 페이퍼 하나 써보겠다 하시는 분들한테 더 자세히 물어보고, 그래도 말할수록 더 자세히 물어봅니다. 그런 것들 자세히 알수록 더 잘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의도를 파악하시고 말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중에 이제 안 그러신 분도 있지만 대부분이 아마 국내에서 다 초중고등학교, 대학까지 교육을 받으신 분들이 많을 텐데, 저도 유학생 출신이지만, 그리고 지금 우리 큰 아이도 지금 요번에 막 유학을 갔어요. 한국에 갔는데, you never know. 우리가 선발하는 기준하고 너무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기에, 쟤는 완전히 뱀생이, 소위 nerd. 쟤는 뭐 어디 가도 뭐 이거 쟤는 하버드일까 봐. No way.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절대로 여러분이 버번 잉글리시에서 나는 내가 자신이 없어. 그런데 주눅들지 말아요. 그리고 학점에서 조금 예를 들어서 우리 그런 거 있잖아. GPA 100점 이상 기대처럼. 그런 거에 너무 집착하지 말아요. 이번에 모집하시는 게 3월하고 9월에 1월하고 9월에 가는 걸 모집하시잖아요. 그러면 9월은 이번이 마지막이에요, 지원 기회가? 일단 두 가지 팩터인데, 하나는 우리 그 1기 때 가실 때도 3번을 저희가 선발을 했는데 시간차를 두고 가셨어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가 볼 때도 너무 한국 인턴들 한꺼번에 3명을 다 보내놓으면 지들끼리 또 몰려다니고 그럴까봐 그런 것도 있고, 진짜 중요한 거는 특히 윌슨 센터 같은 데는 그 스펙스 문제가 있어요. 대시에 있는 모든 연구소들이 그렇습니다. 한꺼번에 3명한테 자리를 내주기가 참 어려워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로지스틱스한 차원에서의 학기 배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포인트고, 그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선발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번에 우리가 2014년에서 요번 9월 28일에 하는 그 한 라운드를 지금 돌리는데 그러기를 바라지는 않지만 혹시 KF에서 뽑는 게 아니고 선발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윌슨 센터 시프에서 아이씨 왜 안 뽑을래? 했잖아. 그럼 그렇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 팩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저 속시원하게 이번이 마지막이다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그러한 요인으로 인해서 사실은 이 마지막으로 단언할 수는 없는 것이고 가능성은 있습니다. 항상 내년에 9월 예를 들어서 후반기 거를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공모 라운드를 돌릴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 이번이 1차인지랑요. 사경 기간이 본인이 정하는 건지 아니면 연구소랑 같이 코디네이트해서 정하는 건지요. 이제 우드로 윌슨 센터하고 스톡홀름하고 조금 다른 거는 거기는 학기제로 운영을 해요. 예,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방학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케이션 기간이죠. 그때는 가봐야 아무도 없는 거예요. 갈 수는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마음대로 그 1년 12달 중에서 마음대로 선택하는 건 아니고 C프로에서 운영하는 학기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하고 해서 조정을 해야 돼요. 기간이 있잖아요. 네네. 한 학기랑 1년이 있는데 그렇죠. 본인이 선택하는 건지 아니면 네. 연구소 쪽에서 선택하는 건지. 기간은 이제 본인의 의사를 반영합니다. 내가 한 학기만 하겠다 또는 나는 두 학기 하고 싶다 하는 거는 여건이 허락이 되면 C프로에서는 애초에 우리하고의 그런 terms of agreement도 그거는 이제 본인 당사자들한테 맡겨 있고 단 항상 모든 거에는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뭐 상기 사정은 뭐 변화할 수 있습니다 하는 그런 게 있으니까 뭐 100%라고 말씀드릴 수 없지만 기본 원칙적으로는 본인의 희망에 따라서 한 학기 또는 두 학기 제재 기간이 결정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질문 네. 평화연구소가 이번에 1기인지 아니면 예전에 활용했었는지.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일기. 이번에 요번이 1기입니다. 그러니까 처음 가니까 아무도 지금 가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중에 선발이 되셔서 C프를 가시게 되면 다녀오시면은 지금 우리 김유진 선생님처럼 일기로서 봉사를 해야 돼요. 이건 어버게이션입니다. 노예가 되는 거야 한마디로. KF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또 질문 있으세요? 워싱턴은 주거 비용이 얼마나 드나요? 주거 비용이요. 2,000불을 받아 가시게 되잖아요, 한 달에. 근데 이제 물론 뭐 모든 집마다 상태가 다르고 뭐 그런 건 다 편차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그 워킹 디스턴스 내에 완전 다운타운 베란가 바로 옆이기 때문에 거기에 워킹 디스턴스 내에 게다가 적당한 슈퍼마켓이 가까이 있는 뭐 등등의 여건을 다 갖춘 세이프한 지역에 사시고 싶으시면 집세를 다 쓰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2,000불이 넘는 집도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저는 그래도 조금 상대적으로 낡은 그래도 여전히 이렇게 그 동네에 괜찮게 있는 데를 해서 거의 1,700불을 집세를 썼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머지 300불 가지고는 사실 먹기도 힘들어서 예, 그런 문제가 있었고 근데 이제 아끼시려면 멀리 가시거나 이제 룸메이트를 구하셔야 되는데 이제 거기서 발생하는 불편사항은 또 이제 있으니까요. 그런 걸 잘 코스트를 생각하셔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추가 질문 있으세요? 추가 질문 없으시죠? 대단히 감사합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 김유진 선생님 다시 한번 좀 크게